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67페이지죠.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절대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권은요, 절대권입니다. 그럼 이제 또 비교할 게 있죠. 채권은 뭐죠? 상대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절대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권리 해가지고 뭐라는 거죠?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하게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잘못하면 뭐죠? 뺨 맞겠죠. 이렇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요. 대항력을 가져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지 못해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고요. 직접 바로 행사하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된 사람을 통해서 대위 행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얘기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팔았더니 양도했더니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이따가 내 거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과 같은 물권들은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인 병이 나타나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요. 갑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곤혹스러워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게 이상한데 막 이런단 말이죠. 자, 일단 저는 토지라고 했지 주택이라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뢰 임차권은 뭐가 아니에요? 주택 임차권이 아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과연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주택 임차인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가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일까요? 없는 권리죠. 만약에 주택 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법을 만들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권도 채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항력을 별도로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다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죠?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대의할 필요 없어요. 채권은 뭐죠? 대의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를 들어볼까요? 자, 다 한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병과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기억나시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잖아요. 이중매매. 그죠?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무효인 경우가 있죠.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죠. 이렇게 병이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면 을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요구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고 채권이 있는 경우인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요. 하나 되어볼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그같은 을이 지가 등기된 것을 계약하러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것도 했었죠. 그죠? 자, 기억나시나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는 못하죠.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악이라면 그때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병의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병이 악일 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병은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매매가 무효여서 을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라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물권이 있고요. 이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도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K도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K는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야 되나요? 이제는 아시겠죠? 직접 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병한테 뭘 맞아요? 뺨을 맞는다. 따라서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대위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위할 필요가 없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은 대위하지 않고요. 물권이 없이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사람은 대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때문에 많은 의문들이 많이 해결되셨죠? 그 다음에 5번 권리의 양도성.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죠? 이해되실 거예요.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특정한 사람을 객체로 하죠. 그래서 뭐예요? 대인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다시 말하면 대물권, 재산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채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성질이 강하고요.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채권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대부분이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3. 이제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일단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왜요?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럼 항상 물건만 물권의 객체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고, 그죠? 물건이고,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3. 물권의 객체에서 의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뭐냐면 물건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체물. 이게 무슨 말이죠? 형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다, 건물이다, 책상이다, 뭐 의자다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 당연히 뭐죠? 물건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력도 물건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물건입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건물이 있어요.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인데 이게 벽이에요. 벽이 가운데 쭉 있고 여기는 갑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살고 있고 지금 날씨가 지글지글 끄는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막 37도, 36도 막 이런 상태. 근데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요새 금수저라 그러죠, 그죠? 잘 만나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춥다고 잠바 입고 살고 있고요. 갑은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헉헉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며칠 지나니까 갑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지 같고 역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요 벽에다가 몰래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놨더니 싱싱싱 뭐가 나와요? 냉기가 흘러나와서 갑이 뭐죠?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 갑이 을로부터 뭘 훔치고 있죠? 냉기라는 것을 훔치고 있죠. 이 냉기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절도가 되겠죠. 그러면 물건인지 아닌지는 형법이 아니라 뭐예요? 민법에서 결정되거든요. 냉기는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예, 물건이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면 냉기, 온기, 전기와 같은 것들이 뭐로 포함되는 거죠? 물건으로 들어오는 거죠. 을은 이 냉기는 에어컨 키면 나오고 에어컨 끄면 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리가 가능한 뭐예요? 자연력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갑은 무슨 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물건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 냉기, 온기, 전기 같은 것도 뭐로 평가됩니까? 물건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 일단 부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동산이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기, 온기, 전기도 뭐예요?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되겠죠. 물론 뭐로 들어갑니까? 동산으로 들어가겠죠.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모든 물건은 다 뭐로 들어가니까요? 동산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다 했는데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이겠죠. 토지 위에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부동산이죠. 왜 건물이 부동산인 거예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건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왜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착되지 않은 것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동산인 거죠. 자, 부동산이 되려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우물 옆에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은 부동산이겠습니까?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 앞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옆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민들레. 이 잡초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잡히시나요?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현재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정착됐기만 했다면 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뭐 견고하게 이런 건 요건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배추밭의 배추도 뭐예요? 부동산이고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민법 시간에 농작물 하면은 자꾸 심정적으로 동산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민법에서 말한 농작물은 배추밭의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안 딴 사과란 뜻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실이나 또는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이 나오면 부동산으로 생각하셔야지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상해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요 배추밭의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그죠?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고 나무를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고 건물을 철거하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동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 가지 교진 좀 볼게요.
자, 1번 의 나와 있고 2번 특정의 독립의 물건에서 1번 물건 해가지고 물건이 뭔지와 동산, 부동산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요. 2번 물건은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이 현존하고 특정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현존하지 않는 물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물건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현존, 존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어요. 저는 곱빼기 좀 먹어야 될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아직 짜장면 곱빼기가 없죠. 안 만들어졌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현존하지 않지만. 다만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 된다. 현존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아직 없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현존하지 않더라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다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물건의 객체가 되기 위한 물건은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3번 독립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3번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인정되는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의의는 뭐겠습니까? 의의는 이런 얘기죠. 자, 물건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건에는 똑같은 똑같은 권리가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뭐가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일물 일권주의라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은 필요가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한 개의 물건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개의 물건이 아닌 여러 개의 물건, 집합물에도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일물 일권주의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는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한 개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일물 일권주의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한 개의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야. 또는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여러 개의 물건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일물을 정하는 표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일물 일권주의 예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성립될 수가 없지만 용익 물건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 다시 말하면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지역권의 경우에 특히 승역지의 경우는 일부 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용어를 모른다면 일단 용익 물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되고 성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측의 핵심 판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결국 뭐야? 지적법에 의한 분필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개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고. B번 건물에 가지고 한 동의 건물에는 한 개의 물건, 소유권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유권이 독립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10번 수목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땅을 팔면 수목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면 이 수목도 건물과 같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수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목의 경우에는 원칙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등기를 했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D번 미분리 과실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뭐로 평가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는 거죠. 그죠? 땅이 팔리면 나무가 쫓아가는 것처럼 무엇도요? 사과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있고요. 이번 농작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다만 이것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분리된 거래의 객주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한테 명인 방법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원점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판례도 뭐 나중에 정확히 볼 겁니다. 넘겨보시면 다음은 물건의 집합 내지 집합물이 나오는데 원래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뭐가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A번 특별법 해가지고 뭐 공장 저당 또는 뭐 강업재당 이렇게 재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B번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집합물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나중에 되게 자세한 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양도담보라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통종합의 표시할 때 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뱀장어. 그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 전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차피 그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뱀장어가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